유럽의 심장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하나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입니다. 한때 혁명으로 왕을 끌어내렸고 나폴레옹으로 유럽을 지배했던 나라. 전 세계가 선진국의 표본이라 부르던 그 프랑스가 지금은 하루에만 4,400억 원씩 빚이 불어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경기 침체도 아니고 일시적인 재정 위기도 아닙니다. 정부는 9개월 만에 또다시 붕괴됐고 국가는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낙인을 찍혔으며 거리에는 연일 최루탄과 불길, 시위대가 넘쳐나고 있죠. 더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도망칠 길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 이제부터 우리는 프랑스가 어떻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함정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과정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요즘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지는 시위의 강도는 과장이 아니라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모든 것을 멈춰라. 이 한 문장 아래 교통, 에너지, 교육, 항만, 공공 서비스까지 국가 전체가 멈춰서는 전국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리와 마르세유 같은 대도시에서는 단 하루 만에 수백 명이 체포되고 상점은 문을 닫고 도심은 사실상 전시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분노의 시작점은 정부가 발표한 극단적인 긴축 정책이었습니다. GDP 대비 6%에 달하는 엄청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예산을 무려 73조 원 가까이 삭감하고 세수를 늘리려고 공휴일까지 줄이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주 36시간 근무를 법으로 정해놓은 나라에서 이런 책은 받아들일 수 없는 폭거였던 겁니다. 그 결과 마크롱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15%까지 추락했고 야당의 공세로 인해 총리가 단 9개월 만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죠. 문제는 마크롱 정부도 이런 극약 처방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현재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하루에만 거의 4,400억 원씩 증가하는 파국적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로부터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당하는 치욕까지 겪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프랑스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프랑스의 부채는 약 3조 5천억 유로, 하나로 환산하면 무려 5,800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이를 GDP와 비교하면 무려 117%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오죠. 쉽게 말해 프랑스가 1년 동안 생산하는 모든 가치보다 빚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는 유럽과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부채 규모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미국은 프랑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부 부채를 갖고 있지만 당장 프랑스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핵심은 프랑스의 문제가 절대적인 부채 규모보다는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과도하게 늘려버린 부채를 관리할 경제적 체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 국채 금리 상승 같은 실질적 위험 신호가 프랑스 경제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는 이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국가가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정 흑자를 만들어서 남는 세금으로 빚을 갚는 것이고, 둘째는 경제를 성장시켜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거죠. 경제 규모가 커지면 빚의 실제 금액은 그대로여도 상대적 비율이 줄어들면서 부담이 가벼워지니까요. 셋째는 인위적으로 금리를 조작해서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어 부채를 자연스럽게 녹이는 방법입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 프랑스가 이런 방법들을 어느 하나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총체적 공경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모든 출구를 봉쇄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 방법들이 왜 불가능한 걸까요? 재정 흑자는 정부가 걷어들이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아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죠. 하지만 증세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현재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세 부담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OECD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의 조세 부담률은 GDP 대비 45.2%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부담률이
27%대로 중하위권인 것을 고려하면 현재 프랑스 국민과 기업들이 얼마나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쉽게 가늠할 수 있죠. 국민이나 기업 모두 세금 부담에 대한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증세를 단행하겠다는 건 지금보다 훨씬 더 격렬한 저항과 폭력적인 시위가 전국을 뒤덮을 게 자명하죠. 증세가 어렵다면 지출을 줄이는 건 어떨까요? 작년 기준 프랑스의 총 지출은 GDP의 58%에 육박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지출의 성격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공적 사회 지출은 GDP의 약 31%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며 그 중에서도 연금 지출만 무려 14.5%에 달하거든요. 이런 공적 지출은 경기가 악화되었다고 해서 쉽게 삭감할 수 없는 의무 지출입니다. 경기가 나빠졌으니 이번 달 연금은 조금만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게다가 이런 경직된 구조가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만나면서 문제의 규모가 더욱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당시 마크롱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만큼 무엇이든이라는 슬로건 아래 무려 72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거든요. 문제는 시장에 엄청난 돈이 풀리자 물가가 급등해버렸고 이로 인해 프랑스 특유의 물가연동급여 제도가 자동으로 발동되면서 연금 지출까지 덩달아 증가해버렸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과중한 연금 부담이 더욱 무거워진 거죠. 물론 프랑스 정부도 구조개혁을 시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1995년 연금 및 사회보장 개편 시도 때는 전국 교통을 마비시킨 대규모 총파업으로 인해 정부의 계획이 완전히 철회됐고 2018년 노란조끼 시위 때도 결국 정부의 유류세 인상 정책이 뒤집혔습니다. 이런 여러 차례의 성공 경험으로 인해 프랑스 사회에는 만성적인 저항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고 이는 정부의 개혁 시도를 반복적으로 좌절시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프랑스인들이 무조건 떼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과격한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프랑스의 연금 구조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죠. 통계 자료를 보면 프랑스의 연금 소득 대체율 지표가 103을 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평균 소득이 실제로 일하면서 연금 비용을 부담하는 현역 세대의 평균 소득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연금을 내는 젊은 세대보다 연금을 받는 은퇴 세대가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런 기이한 현상은 전 세계 선진국 중 유일하게 프랑스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랑스에서는 이런 상황을 풍자하는 니콜라스 밀리라는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는 1980년대생 프랑스 남성에게 가장 흔한 이름인데 쉽게 말해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층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사회적 비용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니콜라스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지라고 답하는 식입니다. 이는 다음 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에 대한 젊은 층의 자조적 비판이 담긴 민이거든요. 게다가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는 이유가 연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집권 초기 마크롱 정부가 단행했던 부유세 폐지와 법인세 인하, 이른바 부자 감세 정책 때문이죠. 이로 인해 마크롱은 집권 기간 내내 부유층의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달고 살았습니다. 마크롱의 이 정책이 정말 치명적이었던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을 화나게 했다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최소한 세금은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근본부터 무너뜨렸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공평했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던 신뢰를 완전히 파괴해버렸다는 거죠. 그 결과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든 지출을 삭감하든 국민들은 한결같이 부자들과 대기업부터 먼저 세금 올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마크롱의 감세 정책은 수많은 시민들이 어떤 형태의 증세나 긴축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교착 상태를 초래한 거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건 마크롱이 진심으로 부자들만 챙기려고 그랬다고 악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마크롱의 부자 감세는 엄밀히 따지면 기존의 프랑스가 가진 지나치게 높았던 법인세와
포괄적 부유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도 감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프랑스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던 거였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의도가 어땠든 간에 해당 정책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공정한 처사로만 받아들여졌고, 이는 향후 모든 개혁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 최악의 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프랑스의 극심한 세대 갈등과 집단 간 대립은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였고, 이는 현재 프랑스 사회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극도로 분열된 정치 구조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좌파 연합과 우파 진영이 양극단에서 서로를 극도로 혐오하며 어떠한 정책적 타협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중도파인 마크롱 정부는 중간에서 갈피를 못 잡으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정치적 교착 상태에 갇혀 있죠. 정리하자면 프랑스는 현재 위아래가 모두 막힌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로는 세계 최상위권의 조세 부담이 추가 증세의 여지를 차단하고 있고, 아래로는 두터운 의무성 지출과 강력한 사회적 저항이 깊게 뿌리박혀 있죠. 따라서 재정 흑자를 통한 부채 감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를 성장시키면 부채의 절대 금액은 그대로지만 상대적 비율이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부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문제는 지금 프랑스가 경제 성장은커녕 경제 엔진 자체가 예전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내부와 외부의 복합적인 문제들이 뒤엉켜 있죠. 먼저 내부 문제부터 살펴보면 복잡한 사회 현상이니만큼 수많은 요인이 혼재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제조업의 붕괴입니다. 요즘 시대의 제조업이 국가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집에 있는 수백 수천 개의 물건이 모두 제조업의 산물이거든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제조업 비중은 2000년대 초반 14.5%에서 현재는 약 9.3%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인 12.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죠. 중국이 저렴한 인건비로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하는 동안 매우 엄격한 노동법을 가진 프랑스의 전통 제조업은 그 경쟁에서 버티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번 무너진 제조업 생태계는 재건이 극도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제조업이 요구하는 건 과거처럼 단순히 건강한 육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기능공과 숙련공, 그리고 고급 엔지니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제조업을 포기해버린 프랑스에 이런 인적 자원이 풍부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제조업은 수많은 분야가 촘촘하게 연결된 대표적인 전후방 산업인데, 현재 프랑스는 이런 연결고리가 상당수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정부가 제조업 재건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어 공장을 짓는다 해도 필요한 부품을 납품해줄 협력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해외로 이탈한 지 오래거든요. 따라서 제조업을 재건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많은 것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하는데,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은 어디서 조달할까요? 지금도 적자 때문에 난리인데 또 빚을 내야 할까요? 그러니 현재 프랑스가 처한 상황이 정말 난감한 거죠. 물론 우리는 여기서 제조업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분명 제조업이 위축되었다 해도 그걸 상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충분히 키웠다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프랑스가 그럼 제조업 대신 각종 플랫폼이나 인공지능 같은 미래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프랑스는 과거의 성장 동력과 미래의 성장 동력 사이에서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잃었다는 증거는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지표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총 요소 생산성이란 쉽게 말해 그 나라 경제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재료를 써도 요리사의 실력에 따라 음식 맛이 크게 달라지듯 갓
같은 자원, 즉 같은 자본과 같은 노동력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질적 비교 지표인 거죠. 이는 선진국일수록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데, 문제는 프랑스가 이 수치에서 성장한 게 아니라 오히려 후퇴했다는 겁니다. 이는 달리 말해 현재 프랑스에서 기술 혁신이나 경영 효율화, 구조개혁 같은 성장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는 심각한 경고 신호인 거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프랑스가 망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침체로 인해 무역 수지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다 해도 여전히 관광이나 금융 같은 서비스 수지 또는 대기업의 해외 투자 배당 같은 본원 소득이 적자를 어느 정도는 보전해주며 애초에 유로존이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게다가 광활한 평야에서 나오는 막대한 농업 생산물과 프랑스라는 국가 브랜드 가치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완충 장치도 버텨주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위기가 거론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프랑스의 내부적 문제를 살펴봤으니 이제는 시야를 확장해서 프랑스 경제의 외부적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는 과거 막강한 식민 제국이었습니다. 전성기 때는 무려 22개 국가를 식민지로 보유할 정도였죠. 중요한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 식민 제국이 해체되었음에도 프랑스는 사실상 여전히 식민지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그 형태를 교묘하게 변형시켰을 뿐이죠. 예를 들어 무력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식민 지배가 아닌 경제적 예속을 통한 지배를 한다는 겁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신식민주의라 부르는데, 프랑스는 최근까지도 이런 구조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이는 마치 프랑스가 보유한 일종의 아프리카 프리미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누렸냐고요? 그 핵심에는 CFA 프랑이라는 독특한 통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복잡한 요소는 다 제쳐두고 핵심만 말하자면 이겁니다. CFA 프랑 제도를 통해 아프리카의 14개 국가는 자신들의 외환 보유고 중 52%를 프랑스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체 이런 정책을 왜 받아들였을까요? 이것은 독립 이전부터 사용하던 화폐라는 역사적 관성과 프랑스와 유착관계를 맺은 엘리트층의 기득권 보호, 그리고 유로와 연동된 안정적인 통화가치 확보 등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체제를 통해 프랑스가 엄청난 이득을 챙기게 되었죠. 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가가 벌어들인 외화를 사실상 무상으로 활용하는 데다 이런 예속관계를 이용해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자원 개발 및 공공사업에 대한 절대적 우선권을 누렸으니까요. 문제는 프랑스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런 아프리카 프리미엄이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작은 통화 반란이었죠. 2019년 서아프리카의 8개국은 더 이상 프랑스의 외환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통화 개혁에 합의했습니다. 게다가 무너진 건 단순히 경제적 연결고리만이 아니었죠. 더 극적인 변화는 정치와 군사 분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아프리카의 사헬 지역을 중심으로 연쇄적인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가 차례대로 자국에 주둔하던 프랑스군의 철수를 요구한 겁니다. 게다가 이를 시작으로 차드, 세네갈, 그리고 프랑스군이 무려 60년간이나 주둔했던 코트디부아르까지 도미노처럼 프랑스의 등을 돌렸죠. 그 결과 불과 3년 전인 2022년까지만 해도 10,000명 이상에 달했던 아프리카의 프랑스 주둔군은 이제 지부티 한 곳에 몇백 명 정도만 남게 될 정도로 그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이들이 집단적으로 프랑스의 등을 돌린 이유는 뭘까요?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과거 식민지 경험에 따른 반프랑스 감정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아프리카의 군사 정권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 반프랑스 감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게다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러시아와 중국이었습니다. 이들은 군사 정권에게 달콤한 제안을 제시하며 프랑스와의 예속 관계를 끊고 자신들과 손잡도록 교묘하게 파고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러시아는 아프리카 군사 정권에게 안보 우산을 제공하는 대신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채굴권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고,
중국은 그 유명한 1대1로 정책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미국마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들의 영향력 확대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죠. 결국 이런 상황으로 인해 프랑스는 아프리카라는 경제적 완충지대를 순식간에 상실하게 됐고, 이는 프랑스의 경제 체급이 한 단계 하락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프랑스는 제조업 쇠퇴와 산업 구조 개선 실패라는 내부 문제에 더해 그나마 경제를 지탱해주던 아프리카 프리미엄 붕괴라는 외부 충격까지 동시에 겪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 성장으로 부채의 상대적 무게를 줄이는 두 번째 방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부채를 녹이는 세 번째 방법인 인위적인 금리 조작, 이른바 금융 억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미국이죠. 모두 아시다시피 당시 미국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막대한 전쟁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로 인해 전후 미국의 부채는 현재 프랑스를 뛰어넘는 GDP 대비 122%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거대한 빚을 매우 영리하게 해결했죠. 바로 전시금융통제라는 금리 상한제였습니다. 쉽게 말해 금리를 연 2.5% 이하로 아예 고정시켜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금리가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물가는 5.2%씩 오르는데 금리가 2.5%밖에 안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돈의 실질 가치가 점점 감소하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왜 펼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국가 부채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부채의 액면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질 무게가 감소한다는 거죠. 돈의 가치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저축된 예금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국가 부채를 녹여버리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세금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1946년 122%에 육박하던 미국의 부채는 단 10년 만에 62%대로 감소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다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는 물론 이것이 오직 금리 조정만으로 달성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금리 통제 외에도 각종 연기금의 국채 의무 보유 같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매우 정교한 설계였죠. 그렇다면 프랑스는 이 방법을 왜 못 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프랑스는 프랑이라는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유로를 사용하는 유로존 회원국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프랑스의 금리를 결정하는 주체는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에 있는 유럽중앙은행입니다. 당연히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금비를 건드릴 수가 없을 뿐더러 프랑스 하나를 돕겠다고 유럽중앙은행이 일부러 금리를 조작해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죠. 이는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애초에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더욱 무서운 건 어떻게든 프랑스가 금융억압을 시도하려는 순간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시장이 프랑스가 위험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인식하면 투자자들은 즉시 프랑스 국채를 매도할 거고, 그러면 독일 국채와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프랑스의 부채 이자 부담이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프랑스가 유로존을 탈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선택지이죠. 자살골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살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완전히 갇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프랑스의 위기는 단순히 빚이 많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그 빚에서 빠져나올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 모든 위기의 씨앗이 프랑스가 가장 찬란했던 시절에 뿌려졌다는 점입니다. 전후 30년, 영광의 30년이라 불렸던 폭발적 성장기. 그 시기에 설계된 관대한 복지 시스템은 당시엔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무게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제국주의 시절 남겨진 유산, 이른바 아프리카 프리미엄은 프랑스가 고통스러운 구조개혁을 미루게 만든 달콤한 진통제였습니다. 문제는 그 약효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프랑스는 금단 증상처럼 찾아온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프랑스가 유럽의 리더가 되기 위해 주도했던 유로존입니다. 한때는 영향력이었고 자부심이었고 힘의 상징이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 통화 주권이라는 마지막 비상 탈출구를 스스로 봉쇄해버린 족쇄가 되고 말았죠. 결국 프랑스는 실패해서 무너진 나라가 아닙니다. 너무 성공했기 때문에 빠져버린 함정, 스스로 만들어낸 성공의 덫에 걸린 국가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미래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딜레마, 그리고 이 질문은 프랑스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의 성공을 미래의 부담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 걸까요?